안녕하세요, 미스터릭입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한번 다시 차를 타보러 나왔고요. 오늘도 그린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볼 차량은 기아의 올뉴 니로고요. 실질적으로 2세대 니로입니다. 1세대 니로가 처음 이제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그것도 이제 SUV로 나오고 나서 좀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내내 이제 잘 팔리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은 시점에 풀체인지가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지금 2세대 신형 니로고요. 파워트레인은 사실 1세대랑 크게 다를 거는 없고요. 1.0 카파 가솔린 104마력의 전기 모터가 조합돼서 총 합산 출력은 141마력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파워트레인이 바뀐 거는 별로 없고 내외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옵션 사양 같은 게 많이 끼었습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도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출시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출고 대기가 거의 1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제일 긴 거는 역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여전히 출고 대기가 제일 길지만 저도 아직까지도 출고 대기가 상당히 길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카쉐어링에서 차를 빌리면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린카가 소카에 비해서 옵션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꽤 괜찮게 나오는 편인데 오늘 니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옵션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차 뽑을 때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야지 싶은 옵션만 정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시승차를 뭐 거의 풀옵션으로만 받아서 시승을 하시는 뭐 전문 리뷰어들과는 약간 좀 평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깡통 모델 플러스 이제 옵션 2개만 들어간 거거든요. 컨비니언스였나? 그거랑 내비 딱 이 2개만 들어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옵션만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뭐 옵션에 뭐 덕지덕지 발려 있어서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보자면요, 저기 먼저 1세대 니로 같은 경우는 사실 차는 참 괜찮은데 디자인이 좀 그래서 평가가 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이제 니로 모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다 비슷했어요. 생긴 것만 아니면 실용성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이제 운전이 재미가 없다, 딱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도 뭐 1세대 니로를 몰아보고 뭐 리뷰도 올렸었지만 재미는 없는 차이기는 합니다. 차는 참 괜찮기는 한데 재미는 없는 차기는 해요. 이번 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재밌는 차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디자인이 좀 파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기아차가 고수해 오던 그런 디자인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단 라인업에서는 상당히 좀 패밀리룩을 이제 좀 잘 갖춰가고 있거든요. K3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름의 패밀리룩을 조금 완성을 했었는데 SUV 같은 경우는 사실 소렌토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디자인이 약간 파격적으로 좀 바뀌고 있었어요. 소렌토도 상당히 잘 나온 디자인인데 그 이후로 이제 스포티지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지만은 그렇게 나쁜 디자인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니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뭐 심심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조금 못생긴 편에 속했던 전면부부터 해서 옆 라인도 잘 나왔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사실 저는 이 하단부 깜빡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뭐 요즘은 다들 하단부를 넣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하단부 깜빡이를 제외하고는 후면부 디자인도 그냥 평범합니다. 막 그렇게 뭐 보기 싫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혼자다 보니까 이거를 촬영을 할 수는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여기 굉장히 길게 들어와요. 여기 엄청 길게 들어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길게 잡히게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 차 처음 보고 생각난 게 그 혼다의 CR-V랑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비슷하게 느끼실지 아니면 그냥 뭐 저만의 생각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을 먼저 보면요, 그냥 뭐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뭐 근데 이 버튼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지게 바뀌었어요. 꽤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미러 접이랑 아래 이제 프로토 업다운은 운전석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등급이라 그런 것 같고 뒷유리 잠그는 거랑 시트도 완전히 풀 수동입니다. 옵션이 안 들어가서 그렇겠죠. 옵션이 들어가면 이것도 뭐 전동으로 바뀔 거고요. 텔레스코픽도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버튼들도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이제 뭐 조사각 조절이랑 이제 하이브리드에 있는 버튼이죠. 배터리 리셋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오프, 그리고 핸들인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약간 디자인이 조금 평범하면서도 조금은 특이해요. 일단 제일 특이한 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이 점만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하고요. 클러스터는 완전히 풀 LCD 디지털 클러스터고 내비도 뭐 10인치가 넘어가는 대화면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이랑 뭐 그쪽은요.
네, 항상 그랬듯이 의자를 뒤로 쭉 민 조수석입니다. 일단 도어부터 보면요, 운전석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일단 뭐 프로 톱다운은 아니고 손잡이 뭐 약간 좀 위쪽에 달려 있고요. 아까 운전석에서는 안 봤는데 하단부도 보면은 아유 쓰레기를 진짜. 일단 하단부에 물통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도어 포켓도 일단 막혀는 있습니다. 막혀는 있어가지고 뭘 넣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공간이 크거나 그렇진 않아가지고 손잡이 용도로만 쓰는 것이 더 적합해 보여요. 뭘 집어넣기에는 사실 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그냥 뭐 약간 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공간만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일단 조수석을 한번 앉아보면요, 의자를 뒤로 쭉 밀면 항상 그렇듯이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기도 하고 여유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네, 글로브 박스 크기도 꽤 널찍널찍합니다. 차급에 비하면은 꽤 넉넉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네요. 이쪽에 뭐 수납 공간이 있다든지 요즘 그런 거 많이 해주던데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참 쓰레기 진짜 깨끗하게 좀 탑시다. 이 쓰레기 봉투도 있을 텐데 이거. 예, 쓰레기 봉투도 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공조장치, 바람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 안쪽이 이쪽은 좀 우둘투둘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좀 매끈해요. 그리고 안쪽이 여기는 그냥 디자인 요소인 것 같아요. 별거는 아니고 그냥 하이크로시로 뭔가 조금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도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하이테크한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디자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기어노브는 일단 일반적인 가죽 기어노브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2개 있습니다. 뒷좌석도 도어부터 좀 보자면요, 손잡이는 뭐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 있고, 여기 뒷좌석에 오히려 도어 포켓에 뭔가를 넣기가 더 쓸만합니다. 약간 좀 깊기도 하고, 하단부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물통 하나 정도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자를 보시면은 일단 이게 지금 2열 에어벤트가 없는 거는 가장 낮은 등급, 깡통 등급이라서 안 들어간 거고요. 한 등급만 올라가도 2열 에어벤트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자 각도가 조절이 돼요. 일단 제일 서 있는 거랑 한 단 좀 눕혀지는 거, 그렇게 두 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여기 오른쪽 거를 한 채로 눌러주시면 이게 그냥 가장 서 있는 각도고요. 한번 더 눌러주면 예, 이게 지금 한 단 더 들어가서 눕혀져 있는 각도입니다. 이 상태로 한번 앉아보면요, 뭐 당연하다시피 이 차급에 바랄 거는 아니지만은 뭐 엄청 편한 각도라든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뭐 꽤 앉을만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앉아서 갈만은 하다 싶은 그런 각도가 나와 있고, 뒷좌석 공간도 뭐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키가 작은 편이라는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 기준으로 의자를 맞춰두면은 뒷공간 은근히 많이 남습니다. 꽤 많이 남아요. 뭐 주먹이 아니라 거의 팔목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꽤 많이 남고 있고요. 시트 백포켓도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시트가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은 쪽에 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시트 디자인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이렇게 뒷판이 따로 있고 앞에 이렇게 가죽이 여기만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정말 잘하는 거, 탑승자 배려 같은 거는 정말로 현대차가 잘해주거든요. 여기 시트백 이쪽에, 이게 제가 예전에 팰리세이드 탈 때부터 느꼈던 건데, 여기다가 이거를 만들어줄 생각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고 없고 진짜 뒷열 승객이 느끼는 뭐라 그래야 되죠? 충전 포트의 넉넉함?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진짜 여기다 처음 늘 생각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수석 의자를 뒤로 끝까지 밀어둔 상태에서도 지금 요 정도 공간은 남아요.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도만 조금 더 세우면은 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 세워도 들어갈 수는 있네요. 들어갈 수는 있고, 빡빡하게 앉으면은 약간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조금. 요 정도 조금 남아요. 손등 닿고요. 키 작은 사람은 뭐 이 정도로도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자리에 이제 좀 뭔가 굉장한 상석으로 쓴다고 하면은 앉을만은 할 것 같고, 그리고 각도도 조금 서 있는 각도인데도 그냥저냥 앉을만은 합니다. 뭐 못 앉을 정도로 막 서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각도 일대 한 요 정도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차가 깡통 등급이라 가지고 센터 암레스트도 안 달려 있는데 한 등급만 올라가도 센터 암레스트가 달립니다. 뭐 컵홀더가 아마 들어가 있겠죠. 열고 뭐 컵홀더 한 2개 정도 있는 그런 암레스트가 달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일 낮은 등급이라서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렁크 쪽을 조금 보면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기아 A 아래쪽에 달려 있고요.
공간 뭐 넉넉합니다. 충분히 널찍한 공간이 있고요. 지금 등은 이쪽에 하나밖에 없네요. 반대쪽에는 지금 딱히 트렁크 등은 없고요. 여기서만 있고, 만약에 불을 끄면은 보이기는 하는데 막 밝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조명이 있어야 그래도 좀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판 아래도 자자자 공간 꽤 깊습니다. 배터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여유롭게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넉넉하게 공간 많이 잘 뽑았어요. 하단부에는 이제 뭐 견인고리라든가 그 타이어 수리 키트 같은 게 좀 들어있고요. 이것도 지금 아마 위에 판때기를 높이 조절이 될 거예요. 예, 내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은근히 크거든요. 이게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이제 높이 차이가 있는데, 뭐 뺐다 꼈다가 아래쪽으로 끼면은 아래 칸으로, 그리고 위에 칸으로 끼워주면은 윗판에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2열도 접을 수가 있죠. 아까 리클라이닝 했던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바로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이 상황에서 이걸 누르면 이제 딸깍하면서 고정이 되는데, 얘는 뭐 딱히 그렇게 고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네요. 그냥 이게 끝이고, 이게 상당히 배려를 잘한 게, 여기 지금 시트 벨트 잡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시트 접을 때 굉장히 많이 거슬리는 편인데, 이것도 꽤 사용자 편의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소소한 거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일단 눕히면 이 정도 되고요. 누운 상태에서 공간입니다. 막 작단 느낌은 전혀 안 들죠. 꽤 넉넉해요. 대신에 이제 굴곡이 조금 져 있어요. 생각보다 좀 투싼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굴곡이 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찍찍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네요. 과연 뭐 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요. 개인적으로 차박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키가 지금 168이 채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167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 와중에도 지금 발이 여기 닿아요. 저 끝부분에 지금 닿은 상태로 누우면은 머리도 지금 이 시트 여기에 닿습니다. 여기 닿아요. 머리가 지금 170이 한참 안 되는 저도 지금 여기 닿는데,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이 170이 넘는단 말이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많이 힘들어요. 의자를 뭐 앞으로 막 확 당겨야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니까, 타박은 사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급 올려가지고 투싼이나 스포티지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그나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니로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실내를 한번 보면요, 계기판 뭐 그렇게 생각보다 보여주는 정보가 많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RPM이 0이었다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이 차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막 시동이 걸렸다가 풀렸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키로수가 1017km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빌린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한 40km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 1000km가 넘었지, 사실상 제가 처음 빌려가지고 탈 때는 1000km도 채 안 된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비도 18.1km가 찍혀있죠.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기판에 옵션이 들어가야 뭐 이거저거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옵션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그다지 뭔가 많이 보여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뭐 주행 정보, 뭐 주유 후 정보, 누적 정보, 뭐 지금 이거는 하이브리드니까 나오는 거죠. 충전 중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달릴 때 어떤 모드로 달리고 있는지, 배터리 충전 모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보여주는 그런 계기판이고요. 내비도 꽤 큼직합니다. 지금 10.1인치 내비가 들어가 있는데,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 굉장히 그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내비 사이즈예요. 은근히 크면서도 있을 거는 다 있고 그렇고요. 뭐 이거저거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기아페이도 있고, 뭐 발레 모드 같은 것도 있고, 공조 모드, 뭐 하이브리드라서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 에너지 흐름도 같은 거 보여주고 있고요. 대기 모드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 뭐 기아 커넥트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제가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미디어랑 뭐 그런 것도 다 있고, 지도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부, 비상등 버튼이 굉장히 큼직해요. 엄청 직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비상등 버튼이고, 손만 뻗으면 바로 닿을 정도로 버튼도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이런 거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공조장치가 거의 올 터치예요. 다 터치입니다.
그리고 내비랑 공조장치랑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이제 내비 모드로 바뀌는 거고요. 아래 이제 바람개비 모양을 누르면 공조장치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아예 안 쓰면 그냥 꺼지더라고요. 일단 공조 모드에서 오토로 돌려놓고요. 뭐 공기청정 모드 같은 것도 있고, 독립 공조입니다. 뭐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싱크를 해놓으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싱크를 끄면은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따로따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 온리는 운전자 쪽으로만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도 보면은 뭐 이 쓰레기는 일단 그냥 다 생각하시고요. 여기 좌측이 이제 일반 C거잭 12V C거잭 투입구고요. 가운데 USB, 이거는 아마 미디어 그거랑 소켓이랑 같이 쓸 거예요. USB 같은 거 넣으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노래 같은 거 재생한다든가 그런 거랑 같이 쓰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이거는 C타입입니다. C타입으로 뭐 고속 충전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요즘은 C2C 타입 그 선도 꼭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아래 공간 뭐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넓다고 할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평범한 수준으로 있고요. 기어노브랑 이게 또 특이한 게 이제 전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시동 버튼이. 요즘 차들이 보통 이쪽으로 많이 내리는 추세기는 한데 전 개인적으로 이쪽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어쨌거나 요즘 시동 버튼이 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차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차가 지금 옵션이다 보니까 열선 시트만 있고 통풍은 없네요. 여기가 아마 통풍 자리일 것 같은데 열선만 들어 있고요. 조수석도 열선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옵션이 들어가면은 운전석, 조수석 다 통풍 시트까지 들어갈 거고요. 요쪽 버튼에 아래쪽에는 이제 열선 핸들, 그리고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안 들어가는데 오토홀드는 또 잘 넣어줬네요.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그리고 뭐 카메라, 이거는 그냥 뭐 후방 카메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버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가 들어갔다는 거는 전자식 브레이크도 같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EPB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지금 2개거든요. 뭐 기아차들이 요즘 이런 거를 많이, 예전부터 이거를 많이 썼어요. 예전에 뭐 모닝에서부터도 많이 썼는데 안 쓸 때는 이거를 둘 다 해가지고 좀 길게 쓸 수가 있고요. 공간에 길게 핸드폰 뭐 위쪽으로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컵홀더로 둘 다 써야 되면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나와주게 쓰면은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뭔가 막 잡아주는 그 뭐 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름 큰 컵은 큰 컵인데 뭔가 세븐일레븐 거는 큰 컵답지가 않네요. 어쨌거나 얼음컵 큰 컵 기준으로 담으면은 반 정도 튀어나옵니다. 뭐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사실 컵홀더가. 그리고 여기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그맣고 뭐 물통 500ml 짜리도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왜 완전히 작은 물통 있잖아요. 왜 모텔 같은 데 가면 있는 조그만 거 한 300ml인가? 그런 거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크지는 않네요. 그리고 위쪽에도 하이패스 카드 들어가는 거 있고요. 수입차들은 이게 하이패스가 아직까지도 적용이 안 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 커넥트, XOS 그런 거 있고, 실내등은 그냥 다 일반 다마 전구입니다. 밖에서 앞에 볼 때 이제 눈썰미 좋은 분들은 벌써 보셨겠지만은 전조등도 사실 일반 할로겐 플러스 프로젝션이에요. LED도 아마 급이 올라가거나 옵션을 추가해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도 이것도 뭐야, 화장등이 없네? 지금 알았네요. 화장등이 없네. 이것도 여기 약간 파여 있는 거 보면 여기 지금 등이 들어가는 위치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파여 있거든요. 여기 굳이 이런 것도 글쎄요, 참여를 좀 두네요. 이거는 손잡이 달려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원래 운전석에는 손잡이를 잘 안 둡니다, 여러분. 핸들을 잡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은 원래 이게 손잡이를 잘 안 넣어요. 넣어주는 차가 조금 특이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원가 절감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에요. 조수석 쪽도 이쪽도 뭐 화장등이 없네요. 하기사 뭐 운전석도 없는데 조수석이 있을 리가 없겠다마는 조금 아쉬워요. 뭐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뒷좌석에도 뭐 이제 등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다마전구 누런 등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실내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있을 거 다 있고, 이게 풀터치라는 거는 저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쨌거나 뭐 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어노브도 아마 이게 최상급 그 프레스티지였나? 그 급으로 올라가면 이것도 일반적인 이 기어봉이 아니라 다이얼, 이전에 K5 탈 때 있었던 그 기아 차의 다이얼 기어 있잖아요. 그걸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간 활용이 조금 더 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지금 여기 달려 있잖아요. 요게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별거는 없고요. 지금 에코랑 스포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요 부분만 눌리는 쪽입니다. 이게 여기는 아예 안 눌리는 거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르는 거고요. 모드는 에코랑 스포트 딱 두 개만 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는 보통 에코로 놓고 쓰겠죠. 이게 버튼이 조금 애매합니다. 뭐 당연히 뭐 운전할 때 이쪽을 잡으면은 뭐 이쪽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눌러도 되기는 할 텐데 글쎄요, 굳이 이쪽만 눌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뭐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건 없네요. 이게 뭐 하이패스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뭐 ECM 룸미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상향등은 상향등도 뭐 할로겐이니까 멀리 비추기는 하는데 할로겐 특유의 색온도 때문에 막 밝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전조등도 뭐 비추기는 잘 비춰요. 전조등도 그렇고 상향등도 그렇고 비추기는 잘 비추는데 이게 아무래도 할로겐 램프의 한계 때문에 HID보다도 그렇고 하얗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막 엄청 실제로 비춰주는 거에 비해서 체감상으로 많이 그렇게 밝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네요. 멀티펑션도 뭐 그냥 단순합니다. 오토모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와이퍼 쪽 당기면은 이제 앞쪽으로 워시액이 나오는 거고요. 밀면은 뒤쪽 워시액이 나오는 겁니다. 뭐 뒤가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을 돌리면은 리어 와이퍼 움직이는 거고요. 패들 시프트도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떻게 해봐야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의 패들 시프트는 변속보다도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모드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조절이 되는 차는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드물어요. 현대차가 굉장히 이거는 앞서 나가는 부분으로 만든 건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패들 시프트로 회전제동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도 그냥 평범하고요. 아마 이게 HUD가 들어가면은 한 요쯤에 그 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유리도 뭐 큼직큼직하고 주행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가속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둔 상태고요. 이게 뭔가 느낌이 초반부에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껴지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또 엄청 빠르지는 않는 되게 특이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특성 자체가 모터 토크 때문에 초반 토크가 굉장하다가 갈수록 약간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엔진 출력 자체의 한계 때문에 약간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체감상 느리지는 않습니다. 느려가지고 안되겠다 이럴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가속력 자체는 가속감은 괜찮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그 외 소렌토 가솔린 같은 것보다 당연히 체감상으로도 빠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CN7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캐스퍼라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가속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방지턱도 좀 몇 개 넣어 볼게요. 30km 전후로 해가지고 넘고 있고요. 방지턱 넘는 느낌이 꽤 괜찮아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니로 자체가 이제 서스펜션이 뭐 전륜은 맥퍼슨이고 후륜이 멀티링크가 들어가는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급 다른 차들 이제 4륜이 안 들어가면 대부분은 2륜이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2륜이죠 사실. 4륜이 들어가도 심지어 멀티링크가 안 들어가는 놈도 있고 4륜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놈도 있고 그런데 그 다른 토션빔 후륜인 소형 SUV들에 비하면 확실히 방지턱을 넘는 느낌도 그렇고 승차감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부드러워요. 물론 그 와중에도 뭐 CN7 같은 거랑 비교를 하면은 애매합니다. 뭐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니로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방지턱 넘는 거는 꽤 수준급이에요. 괜찮습니다. 이 차급을 감안하면은 꽤 괜찮습니다.
일단 스펙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1.6 가솔린 카파 엔진일 거예요. 뭐 지금은 다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이름을 퉁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엔진 형식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1.6 카파 엔진 105마력짜리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32kW짜리가 들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기 모터 출력이랑 그 가솔린 엔진 마력이랑 뭐 완전히 1대1로 치환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뭐 합산 출력이 141마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얘기는 그렇게 하네요. 합산 출력이 141마력이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안 들어가서 휠도 16인치 휠이 들어가고 있어요. 16인치 휠에다가 타이어 사이즈가 205에 60R 16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심연비가 고속연비보다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도심연비 21.9km 그리고 고속연비 19.6km에서 복합연비가 20.8km가 고인연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차예요. 공차 중량 1.4톤 정도고요. 정확하게는 1405kg입니다. 차량 등급을 보자면요, 이제 니로가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나눠지네요. 세 가지 중에서 아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트렌디 등급에다가 옵션은 이제 컨비니언스하고 내비 딱 이 두 개만 들어간 거고요. 옵션 가격이 컨비니언스 55만원에 내비 85만원 해가지고 옵션 가격만 140만원입니다. 옵션 가격만 140만원이고, 이게 트렌디의 가격이 개별 소비세 지금 개소세 할인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 3.5% 개소세 할인에다가 그 친환경차 세제 혜택까지 다 받으면 266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140만원이 들어가면 28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이 차가 30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이 니로가 전에 비해서 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다들 다른 분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뭐 거의 뭐 300만원 400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뭐 편의 장비라든가 뭐 그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지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가는 가격 상승이기는 합니다. 이전 니로 깡통차 같은 경우는 2420만원인가? 여튼 뭐 2400만원대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제 혜택 받고 나서. 근데 지금 이 차도 세제 혜택 받고 나서 2660만원이면 한 260만원 정도 오른 거예요. 확실히 가격 상승폭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ADS 같은 게 뭐 기본이고, 뭐 에어백이라든가 뭐 편의상 몇 가지도 뭐 기본이고, 뭐 클러스터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큰 거, 하긴 이건 옵션이죠. 내비는 그렇다 치고 이제 계기판 같은 거 뭐 풀 디지털로 들어가고, 이런 걸 따지면은 뭐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법하기는 해요.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를 감안해도 좀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다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풀옵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뭐 400만원 전으로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만한 상품성을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니로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사겠다 하시는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서도 31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는 분명히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이 급에서 뭐 연비 잘 나오는 하이브리드에다가 공간도, 사실 제가 예전 니로도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에야 소형 SUV에 뭐 트레일블레이저라든지 뭐 셀토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크기에서의 이점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도, 이 차는 예전부터 소형 SUV보다는 조금 반급 위로 쳐줘야 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납득은 되는 가격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격 자체가 확실히 좀 거부감이 오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풀옵션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막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뭐 셀토스 사고 기름값 그냥 그걸로 충당을 해도 될 만한 가격대기는 해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뭐 셀토스를 사가지고 뭐 옵션 빵빵하게 놓고 그 돈으로 기름값을 세이브 하든지, 아니 뭐 기름값 세이브 해도 뭐 보통 연 2만 안 타시는 분들도 수두룩한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진짜 4년 정도는 타야 기름값이 거의 뭐 메꿔지거나 비슷비슷하게 가거든요. 2만으로 잡아도 2만보다 더 안 타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뭐 연비 좋다고 막 달려들 만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가솔린보다는 정차 중일 때 조금 더 그 소음 진동 면에서 우월한 건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도 아마 지금 셀토스보다는 니로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게 안 들어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스마트 크루즈가 안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도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기반 고속도로
그런 것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 상급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뭐 가성비가 그렇게 뭐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뭐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차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등급 대비 옵션도 이게 트렌디에서 그 프레스티지로 올라가면은 가격차가 한 200만원 정도 나거든요. 내비게이션까지 포함하라면 거의 딱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는 옵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200만원 사이에 옵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뭐 1열 통풍 시트도 있고, 2열 에어벤트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뭐 이거저거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2열 뭐 암레스트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운전석 그 전동 시트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부터 또 이중접 팝 글래스가 들어가요. 1열에는. 뭐 2열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저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3천만원 딱 눈 딱 감고 3천만원까지만 쓰자 해서 프레스티지에다가 내비게이션만 넣어도 상당히 괜찮은 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굳이 뭐 풀옵션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옵션 뭐 충분히 풍부하거든요. 물론 뭐 풀옵션으로 가면 당연히 뭐 좋겠지만은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쉬운 거는 이제 하이테크라든가 HUD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HUD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어쨌든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탈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카 같은 경우가 드라이버 아이즈를 잘 넣어주는 편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안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 아이즈까지 들어가면 또 3천만원이 또 3천만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져 버리는데, 일단 그래도 현대기아차 살려면은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사는 의미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생제동, 이게 패들 시프트가 스포츠 모드로 넘어가면은 기어 단수로 들어가는데, 그냥 스포츠 모드 아니고 일반 모드 에코 모드로 두면은 회생제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총 3단이 있고 3레벨, 1레벨부터 3레벨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 레버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아예 맥스가 돼가지고 거의 정지할 때까지 회생제동이 들어갑니다. 꽤 세게 먹어요. 한 100km 정도에서 맥스 회생제동을 잡아도 처음에는 막 그렇게 빨리 속도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km 되면 조금 더 세지고, 70km 되면 좀 더 세지고, 60km쯤 돼서 맥스가 들어가면 이때는 속도가 진짜 확 줄어요. 지금 회생제동 맥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뭐 브레이크 살짝 밟는 수준으로 쓰죠. 뭐 오토홀드는 아니지만은 아예 뭐 스탑이라고 뭐가 뜨네요 또. 이게 지금 맥스로 잡고 60km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정말 세게 잡힙니다. 브레이크 대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회생제동이 좀 세게 잡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도 뭐 진짜 레벨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3단계로 하면은 80km에서 좀 되게 빨리 속도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100km 정도 넘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빨리 떨어지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80km를 기점으로 좀 회생제동이 세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레벨 정도 되면은 일반적인 타력주행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잡아당기는 느낌이 약간 드는 정도고요. 2레벨로 두면은 뭔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는 그 정도 회생제동이고, 3레벨로 두면은 진짜 브레이크를 이거는 조금 정차를 하려는 것처럼 밟는 그런 수준으로 되고요. 3레벨보다 맥스로 가버리면 이거는 브레이크를 약간 좀 세게 밟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회생제동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 대용으로 지금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세게 지금 먹히니까 이걸 잘만 쓰면은 확실히 연비 주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썩 달가운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굳이 회생제동 레벨을 막 높게 해서 그렇게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그렇게까지 막 당길 일도 별로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크루즈 컨트롤을 들어가고 있으면 회생제동이 안 먹힙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두면은 회생제동으로 막 감속해가지고 서는 그런 게 안 돼요. 아예 뭐 작동을 안 합니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잡은 상태로 잡혀 있거든요. 크루즈가 70에 이 상태로 패들 시프트를 누르면은 패들에 의한 회생제동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면서 크루즈일 때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축구방 경고라 그러죠. 그 BSM이라 그러던가요? 그것도 안 들어가 있네요. 옆에 차가 있는데도 사이드물에 뭐 뜨는 게 없네. 이 정도면 넣어줄 법 하지 않나? 오토홀드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안 넣어줬네요. 되게 좀 옵션 구성이 좀 이상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고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의 가장 장점이 정차중에 뭐 진동이고 소음이 아예 없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데, 사실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 장점은 그냥 완전히 죽습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차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엔진 소리도 들어오고, 일단 뭐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이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풍절음이라든가 노면 소음 같은 건 하이브리드라고 덜 들어오고 그런 게 절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솔린 차하고 사실 별다를 게 없어집니다, 달릴 때는. 그리고 이게 차가 차급이다 보니까 노면 소음에 대해서 방음 대책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투싼 스포티지랑 조금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이게 타이어가 아까 보니까 금호 타이어 그 TA31 플러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TA31은 익히 잘 아는 보급형 타이어인데 31 플러스가 일반 31보다 그렇게 뭐 많이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지 나쁜지가 얼마나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31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타이어는 그게 달려있는 기준으로 노면 소음은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막 조용하지는 않아요. 풍절음은 의외로 별로 많이 안 들어오는데 노면 소음이 꽤 들어오네요. 이게 1열이 그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조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들이 신기하게 주행을 해보면은 실제 스펙 대비해서 주행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전에 아이오닉도 그랬고 뭐 니로 같은 경우는 뭐 재미없는 차라고는 하지만 니로도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주행 감각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코너링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가속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게 은근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램프 구간 같은 데를 조금 공격적으로 돌아보면은 이거를 버티네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잘 돌아나가는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그 차 밖에서 볼 때는 현대기아차는 사이드미러가 되게 작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실제로 타가지고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사이드미러가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또 신기하게 안 드네요. 보여주는 면적도 생각보다 넓고요. 처음 보기와는 다르게 사이드미러가 면적이 조금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야가 나쁘지 않네요. 괜찮고요. 오히려 지금 룸미러가 시야가 좀 더 작아요. 이게 뭐 ECM 미러도 아닌데 하이패스가 들어가는 미러도 아니고 좀 작게 느껴지네요. 오히려 룸미러가 지금 작아가지고 이게 조금 더 시야가 안 좋고 사이드미러의 시야는 은근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오히려 뭐 K5 같은 것보다 훨씬 잘 보여요. 생각보다. 이게 뭐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뭐가 막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뭐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스포츠 모드는 그냥 패들 시프트를 회생제동이 아니라 기어 변속으로, 이게 DCT 6단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동 변속기 모드로 집어 넣어주는 그런 용도에 불과한 것 같고, 패들 시프트든 아니면 이거 기어 노브를 직접 움직이는 거든 그런 거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의미를 줄 만한 변화는 뭐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옵션 중에 되게 재밌는 외관 옵션 하나가 있어요. 엣지 스타일인가? 뭐 그런 옵션이 있는데 2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뒤쪽에 그 C필러, 그 꺾어지는 C필러 부분을 뭐 다른 색으로 칠해주는 옵션인데, 이게 뭐 검은색으로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안 하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더 이쁘고, 이게 진짜로 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를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봐도 이거 R8 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반떼랑 K5랑 C필러 쪽에 검은색 랩핑해가지고 막 R8 따라하고 막 그런 거 좀 많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옵션을 돈 받고 주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뭐 디자인 포인트라고 하면 포인트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길바닥이 되게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노면 상태가 엄청 울퉁불퉁하고 그런 노면인데 한번 볼게요. 어휴, 아이고. 뭐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가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훌륭한데요. 그래도 노면 상태에 비해서 들어오는 충격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닝 같은 걸로 가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서스펜션 세팅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게 패들로 회생제동을 걸면은 궁금한 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패들 맥스로 하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거의 다름없이 되는데, 들어오네요. 옆에 볼라드 보니까 패들만 세게 당겨도 지금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네요. 굉장히 그래도 잘 해놨네요.
지금 이렇게 뒤올린 2로 한번 다 타봤고요. 지금 30.6km 달렸고 시간은 37분 달렸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연비가 22.7km가 찍혔어요. 잘 나오네요. 제가 뭐 고속도로도 들어가고 뭐 일반 고속화도로도 좀 오고, 여기가 나름 의정부 완전 시내 한복판이라 가지고 시내에도 뭐 한밤중이라지만 신호는 많이 걸리긴 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이 정도 연비면은 꽤 잘 나왔어요. 이게 공인 연비가 어차피 20.8km 수준인데 22.7이면은 공인보다 훨씬 잘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로 작정하고 연비 운전하면 뭐 30km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거나 뭐 연비도 상당히 출중하고, 옵션은 전체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차가 완전 제일 낮은 등급에 한두 개만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그 와중에도 사실 있을 만한 거는 거의 다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옵션은 다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통풍 시트 하나만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어지간한 거는 그래도 다 있고,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다 싶은데 가격에서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이 차만 해도 지금 2,800만원짜리 차인데 2,800만원이 참 애매한 금액이에요. 올라가려면 얼마든지 윗급으로 올라가거든요. 하이브리드 말고 그냥 일반 가솔린 터보로 한다고만 해도 스포티지가 벌써 노블레스급까지 갈 수가 있고요. 물론 옵션을 넣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뭐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 차이는 있다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윗급 가격을 그냥 확 들어갈기는 가격대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오다가 느낀 건데 전면 시야가 그렇게까지 막 좋지는 않네요. 의자가 이제 시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조금 크기는 한데 저는 약간 좀 시트를 올려앉는 타입이거든요. 시트를 위로 올려서 타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SUV 특유의 이제 훤한 시야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세단에 더 가까운 전면 시야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차는 잘 나왔어요. 뭐 정숙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뭐 정차 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달리는 중에도 뭐 승차감도 꽤 괜찮아요.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라서 그런지 승차감도 꽤 출중하고,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런지 더 좋다는 느낌도 잘 받고, 가속력도 뭐 이 정도면 사실 쓸만하고 여러모로 꽤 괜찮은 상품성이다 싶은데 가격에서 확실히 조금 걸리기는 걸리네요.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 산 다음에 기름값으로 몇 년 퉁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완전히 또 이거를 찍는 제 날짜 시점에서 기름값이 갑자기 막 확 오르고 있어가지고 완전 고유가 시대가 되면 또 이 메리트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는 제가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전까지 일반적인 유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그냥 윗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판단은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 자체는 뭐 저는 그냥 마음에는 듭니다. 가격이 문제지. 다만 이제 제 기준으로는 사륜구동이 안 들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구매할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하이브리드 차도 이래저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뭐 터보 하이브리드로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뭐 아이오닉도 단종되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대체가 된 마당에 전용 플랫폼으로 있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전기로도 나오는 그런 차는 거의 유일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미없는 차라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이거 패드시프트로 뭐 회생제동 매기는 게 재미는 있네요. 몇 번 하다 보면 또 재미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뭐 재밌다고 할 만한 차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쓰임새가 좋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만 타보도록 하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차는 상당히 잘 나왔다, 그 정도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차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좀 해야겠죠. 예, 감사합니다.